규정은 규정입니다. 김소희, 군 생활 헛수로 했습니까? 박철민 원사의 고함 소리가 거대한 군수 창고에 철골 구조물을 때리고 메아리 쳤다.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군인의 단단함과 자신의 구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선반들 사이로 이제 막 임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민준 소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 원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려 검붉은 얼굴,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이 7번 전략물자 보관창고에 살아있는 규정 그 자체였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이곳에서만큼은 장군의 명령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가졌다. 김소희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원사님. 하지만 이분은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김소희가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박 원사의 다음 호통의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다. 허가 어떤 멍청한 장교가 민간인, 그것도 아줌마 한 명을 데리고 여길 들어오라고 허가했단 말입니까? 여긴 신형 항법장치 프로토타입이 보관된 곳이야. 자네 눈에는 저기 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이 장식으로 보이나? 박 원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선명하게 쓰인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그 손가락 끝은 잠시 후 김소희의 가슴팍을 향했다. 김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방문 허가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 창고는 박 원사의 왕국이었고 그는 왕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여인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박 원사가 아줌마라고 칭한 장본인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은색 단화의 각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는 영락없는 시청의 말단 공무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젊은 장교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창고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들, 군용 등급의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그리고 지게차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널린 콘크리트 바닥까지.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만에 자신의 창조물을 확인하는 장인의 눈빛과도 같았다. 박 원사는 이수연의 존재 자체를 거의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그저 김소희가 저지른 규정 위반의 증거물 혹은 성가신 소품에 불과했다. 그는 오로지 기강이 빠진 젊은 장교를 족쳐서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새로 부임한 초급 장교들은 종종 이곳의 특별한 규칙을 모르고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원사님, 정말입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프로젝트 RS 진행 상황, 현장 실사를 위한 방문입니다. 김소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류를 내밀었다. 프로젝트 RS라는 단어에 박 원사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지만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비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다. 국방과학연구소, 그래. 거기 똑똑한 양반들 많은 곳이지. 하지만 그 양반들은 연구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사람들이고 여긴 실물 빙치를 다루는 현장이야.
현장의 규율은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다. 알겠나? 그는 서류를 아무렇게나 구겨 김소희의 가슴에 툭 던졌다. 종이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소희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이수연이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평범해 보이는 연구원 한 명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고 라인,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작 창고 관리자인 상사 한 명의 고집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박원사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 아줌마,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의 엄중함을 모릅니까? 당신 같은 민간인들 때문에 군 기밀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당장 젊은 장교 데리고 여기서 나가시오. 군사경찰 부르기 전에. 그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원사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듯한 이 상황이 불쾌했다. 그는 이 나이 많은 여직원이 겁을 먹고 벌벌 떨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귀가 먹었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란 말이오. 박원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수연을 덮쳤다. 김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이수연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박원사의 형형한 눈빛에 발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이 부대를 통틀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박원사는 이수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사과하며 황급히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인들에게서 봐왔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의 호통 한 번에 모두가 겁쟁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원사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실망감과 일말의 피로감이 섞인 마치 버릇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원사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상사 계급장으로, 그리고 다시 그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 짧은 순간 박원사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 여성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박철민 원사. 이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창고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원사의 군복 가슴에 달린 명찰을 정확히 읽었다. 군 생활. 꽤 오래 하신 것 같군요. 그 세월 동안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법만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 말은 기름을 끼얹은 불과 같았다. 박원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볼품없는 아줌마가 자신의 군 생활을 운운하며 훈계하려 들다니.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분노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내 군 생활에 대해 떠들어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수연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는 기세였다. 김소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민간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군법상 심각한 범죄였다. 하지만 박 원사의 손이 이수연의 옷깃에 닿기 직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수연은 그저 반보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간결해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박 원사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다. 박 원사는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굴욕감에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뭘 본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아서 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이수연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아주 발 빠른 아줌마로군. 하지만 여긴 군대다. 당신의 잔꾀가 통할 곳이 아니야.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붙잡아 창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움직이려던 순간 이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원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그녀는 더 이상 원사님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았다. 그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창고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소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박 원사의 시대는 이제 막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박 원사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저 가방에서 대체 뭐가 나오려는 걸까? 기껏해야 신분증이나 혹은 연구소에서 발행한 또 다른 시시껄렁한 서류 쪼가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소희. 이 창고의 정식 명칭이 뭐지? 이수연이 김소희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김소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군인다운 자세로 대답했다. 예, 제칠 전략물자 및 신형장비 보관 창고입니다. 그렇군. 그럼 이 창고에 보관된 프로젝트 RS의 핵심 부품 AG7 신경망 유도 칩의 현재 보관 상태와 보안 등급에 대해 말해보게.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갔다. 김소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것은 1급 기밀 사항이었다. 자신과 같은 초급 장교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소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 원사에게로 향했다. 그럼 박 원사는 알고 있나? 자네가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 그 상자들이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박 원사는 할 말을 잃었다. AG7 신경망 유도 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창고에 보관된 물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진 전설로만 듣던 물건이었다. 그는 그저 그것이 특별 관리 대상 1호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아니,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그 물건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는 것일까? 박 원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혹시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오만과 편견은 그 의심을 짓눌렀다. 헛소리 집어치워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로 날 협박하려는 수작이겠지. 당신 정체가 뭐야? 당장 밝히지 않으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하겠어.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수연은 그의 발악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고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묘한 미소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다. 내 정체가 궁금하다고 했나? 박 원사. 그녀는 파일을 펼쳐 김소희가 떨어뜨렸던 방문 허가서를 그 위에 올렸다. 구겨진 종이를 손으로 반듯하게 편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사각하는 소리와 함께 펜촉이 종이 위에 닿았다. 그래. 궁금해 미치겠군. 내가 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박 원사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웠다. 이수연은 파일의 빈 공간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름만 적지 않았다. 그녀의 펜은 이름 아래로 이어져 한 줄의 직함을 더 써내려갔다. 그 글자들이 완성되는 순간 이 거대한 창고 안에 모든 소음이 멎을 것임을, 그리고 한 남자의 오만한 세계가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철민 원사의 핏발선 눈이 이수연의 손에 들린 만년필에 고정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무슨 배짱으로 군부대? 그것도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창고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의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호통 한 번이면 날고 긴다는 대위. 소령들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침착함은 마치 단단한 강철 벽과 같아서 박 원사가 내뿜는 분노의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처음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의 오만한 가면을 벗겨내어 무릎 꿇려야만 했다. 그래. 당신 정체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 지금 당장 그 펜 내려놓고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당신 팔을 꺾어서라도 끌어낼 테니 그렇게 알아. 박 원사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즉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박 원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마치 우물 안에서 세상을 전부 안다고 외치는 개구리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박 원사를 지나쳐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김민준 소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김소희. 긴장할 필요 없네. 자네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걸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김소희의 굳어있던 몸을 순간적으로 이완시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 원사의 고함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이수연의 행동은 박 원사의 분노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감히 자신을 눈앞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다니, 이것은 철저한 무시였다. 이 여자가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내 앞에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 소위 저 여자 말 듣지 마, 군대의 지휘책에는 저런 민간인 아줌마가 끼어들 만큼 우습지 않아. 박 원사는 김소희에게 고함을 치며 동시에 이수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팔 하나 길이도 채 남지 않았다. 박 원사의 거친 숨결과 땀 냄새가 이수연의 얼굴에 와 닿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려 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이 정도의 위협에도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 원사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적인 충고를 건넸다. 박 원사, 당신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네. 첫째, 상급 부대의 정식 공문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부하 장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사가 죄목을 열거하듯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셋째, 민간인 방문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군복무 규정집 제1장 3조 군인 복무 기본 자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야. 그녀의 입에서 군 복무 규정집의 조항이 정확하게 흘러나오자 박 원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런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디서 책자 좀 뒤적거려 본 모양인데. 현실은 다르다. 여긴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이라고 몇 번을 말하나 그는 그녀의 지식이 그저 얄팍한 암기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속였다. 저 여자는 분명 국방부 감사실 같은 곳에서 나온 성가신 말단 직원일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고작 하는 일이 규정을 무기로 부하를 괴롭히고 외부인을 겁주는 것인가. 이수연의 반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원사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이 입에 달고 사는 그 규정이라는 게 당신의 오만과 무지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은 아니고. 정곡을 찔린 박 원사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을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무기처럼 휘둘러 왔다. 그것은 그의 힘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감히 한낱 민간인 여자가 자신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모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닥치지 못해 박 원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은 이제 이수연의 외모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군대에 대해 뭘 알아밥하고 빨래나 하던 시절은 지난 줄 알았더니 이젠 군수창고까지 기어들어와서 훈계를 하려 들어 여기가 당신네 부엌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인신공격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소희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의 폭언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박 원사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박 원사의 폭언에도 이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러한 반응은 박 원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넘어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이수연이 들고 있는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서명해 보시지. 당신 이름이랑 소속, 직책, 똑똑히 한번 써보라고. 내가 내일 바로 국방부에 전화해서 군부대 와서 행패 부리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다고 민원을 넣어줄 테니. 그는 그녀의 신분이 밝혀지면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작해야 연구소의 평범한 팀장급 연구원 정도일 테니. 이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그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 그렇게 하지. 그녀는 다시 만년필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박 원사는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네. 박 원사. 이수연이 펜 끝을 종이에서 살짝 뗀 채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의 물건에 손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건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창고의 모든 먼지 한 톨까지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그게 바로 규정이고 내 임무다. 박 원사는 가슴을 내밀며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그렇군. 이수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입가에 또다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자부심. 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만년필이 다시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박 원사는 그녀가 쓰는 글씨를 보기 위해 고개를 쭉 내밀었다. 김소희 역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오직 만년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혹은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소리처럼 장엄하게 들렸다. 이수연의 글씨는 그녀의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힘있고 절도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검을 휘두른 장인의 필체처럼 모든 회개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썼다. 연. 세 글자가 선명하게 종이 위에 새겨졌다. 박 원사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았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쓸 소속과 직책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도겠지.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입가에 채 걸리기도 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이수연의 펜이 멈추지 않고 이름 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한 글자 힘주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 원사가 상상했던 그 어떤 단어와도 달랐다. 그것은 그가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하늘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박 원사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 그녀가 서명을 마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 글자들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어디서 감히. 박 원사는 고함을 지르며 손을 뻗어 이수연이 들고 있는 파일을 낚아채려 했다. 그의 행동은 갑작스럽고 난폭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저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의 거칠고 두꺼운 손이 파일의 모서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김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제 정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충격음이나 이수연의 비명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박철민 원사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수십 년간 무거운 군수품을 나르고 닳고 다른 총기를 정비하며 생긴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 맹금의 발톱처럼 이수연의 파이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 여자의 정체가 담겨 있을지 모를 서류를 빼앗아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했다. 김민준 소위의 눈에는 그 모든 장면이 느리게 재생되는 필름처럼 보였다. 박 원사의 일그러진 얼굴, 허공을 가르는 그의 팔, 그리고 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이수연의 모습까지. 그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러나 박 원사의 손이 파일에 닿기 직전 다시 한번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수연은 이번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고 있던 파일의 각도를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아주 미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박 원사의 손은 파일의 면이 아닌 날카로운 모서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스윽하는 마찰음과 함께 박 원사의 손바닥에 붉은 생채기가 길게 그어졌다. 종이 모서리에 베인 상처였다. 그는 순간적인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악하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움츠렸다. 그의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파일을 빼앗기는커녕 자신의 손에 상처만 입고 만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손이 분명 파일에 닿았다는 사실이었다. 물리적인 접촉이, 그것도 명백히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 거대한 군수 창고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가 흘렀다. 그 냉기의 진원지는 바로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미한 미소마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연민이나 실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격렬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천 년 묵은 빙하처럼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분노였다. 김소희는 그녀의 눈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법전 그 자체, 혹은 심판의 칼날 그 자체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박 원사는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선을 넘었군. 이수연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나직하게 울렸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차분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모든 감정이 거세되고 오직 냉정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박철민이라는 한 군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 원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간인에게
그것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 군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오만과 자신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초적인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인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수상해서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변명은 겁에 질린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수연은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파일에 묻었을지 모를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동작은 방금 전의 폭력적인 상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만년필을 고쳐 잡았다. 기회를 주었네. 박원사.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어. 규정을 그토록 중시한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했지. 군인이 민간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군복은 그저 옷가지에 불과하게 되는 걸 몰랐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박원사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규칙에 스스로 올가매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수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김소희를 돌아보았다. 김소희.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다. 자네는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야. 잠시 후에 군사 경찰이 오면 자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하게. 어떤 것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는 이수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심과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수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박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원사는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패배한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자, 이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해볼까. 이수연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말은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대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 위로 파일을 옮겨 놓았다. 딱딱한 표면 위에서 그녀의 펜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당신은 내 정체가 궁금하다고 했지. 박원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식으로 기록하길 원했어. 그녀는 박원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좋아. 당신의 소원대로 해주지. 당신이 평생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군 경력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이름 석자 아래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냉정한 예고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 원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만년필이 다시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글자들은 단순한 이름과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철민이라는 한 인간의 오만한 세계의 종언을 고하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낙인이었다. 만년필의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서늘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가 금속을 때리는 소리처럼, 혹은 재판관이 판결봉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박철민 원사는 저도 모르게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녀의 손끝, 그 펜촉의 움직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연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썼다. 이수연. 그 세 글자는 힘이 넘치면서도 유려했다. 하지만 그 이름 자체는 박 원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는 저 이름과 일치하는 거물급 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잠시, 혹시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안도감은 그녀의 펜이 멈추지 않고 이름 아래로 내려가면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쓰기 시작했다. 첫 글자는 국이었다. 박 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글자들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여기까지 쓰였을 때 박 원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역시나 연구소 직원이었군. 그래봤자 일개 연구원이나 팀장이겠지.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책을 나타내는 두 글자를 마치 거대한 낙인을 찍듯이 힘주어 써 내려갔다. 소장. 모든 글자가 완성되었다. 종이 위에는 이제 6글자의 직함과 3글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수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고 파일을 박 원사 쪽으로 쓱 밀었다. 그 가볍고 일상적인 동작이 박 원사에게는 마치 산 전체가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 글자들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처럼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국방, 과학, 연구소, 소장.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또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글자들은 점점 더 거대해져서 그의 눈앞을 가득 메웠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정점이자 모든 첨단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자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그 권한은 사성 장군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알려진 전설 속의 직책.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살아있는 국가 기밀 그 자체였다. 박 원사는 군 생활 30년 동안 그저 소문으로만 그 존재를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부엌으로 꺼지라고 소리쳤던 저 평범한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원사의 머리 가죽이 쭈뼛 서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악몽임이 틀림없었다. 거짓말.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짰다. 이런 건 위조할 수도 있어. 당신이 그분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여인의 눈빛, 저 압도적인 기세, 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식,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발악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박원사를 압박했다. 박원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가 붙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서명이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박원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고 그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한때 이 창고의 왕이었던 남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였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 소위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박원사처럼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을 뻔했다. 그는 마치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도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6글자가 들어왔다.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소희는 박원사와 달랐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논문을 통해 그리고 교육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상과 소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프로젝트 RS, H7 신경망 유도칩.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그 단어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총괄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김소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직속 상사 중 하나가 국가 반역에 가까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 또한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 뒤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함과 K2 전차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KF-21 전투기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 어머니였다. 박원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수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잘못했습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제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눈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고의 거대한 철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냉정한 표정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심판을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것은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마찰하며 내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창고 앞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수많은 군홧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찍으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축을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점점 더 가깝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심판의 집행자들이 도착한 것이다.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열렸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자욱한 먼지들을 금빛 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 빛을 등지고 완전 무장한 헌병 대여섯 명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K 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한껏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테러 현장에 진입하는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게 창고 내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서막에 불과했다. 헌병들의 뒤를 이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이 기지 전체의 지휘관이자 이 지역 군사력의 최고 책임자인 이태환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제대로 고쳐 쓰지 못한 모자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퀭한 눈으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철민 원사와 돌처럼 굳어버린 김민준 소위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의 눈이 창고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수연에게 닿았다. 그 순간 이태환 소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이수연을 향해 거의 달리다시피 다가갔다. 그를 호위하던 헌병들과 부관들이 당황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이수연의 몇 걸음 앞에서 급하게 멈춰서더니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구호에 맞춰 그를 따라온 모든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이태환 소장은 경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이기까지 했다. 그의 별 2개가 밝힌 모자챙이 바닥에 닿을 듯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박철민 원사는 그 광경을 보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허, 허, 허. 그의 웃음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끝났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일개 상사인 자신 때문에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이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규정 위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태환 소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군 경력은 물론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사과를 말없이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장군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고개 드십시오. 장군.
지금은 사과를 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장군조차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태환 소장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이수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학생 주임 앞에 끌려온 불량 학생처럼 보였다. 별 두 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에 모든 병사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보고하십시오. 장군. 이수연이 말했다. 어떻게 이 부대의 일개 상사가 국가 1급 보안시설에서 외부인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기밀 프로젝트 실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는지 나는 그 경위에 대한 장군의 공식적인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설명해 보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다. 민간인이, 그것도 여성이 현역 장군에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재개하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법이고 규율인 것만 같았다. 이태환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박 원사가 평소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오늘 방문에 대한 사전 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 애썼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의 변명을 중간에 잘랐다. 행정착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김민준 소위는 방문 예정 시각보다 3시간 전에 이곳 관리실에 정식으로 방문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원사는 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도 고의적으로 묵살했습니다. 이것이 장군이 말하는 행정착오입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태환 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고집이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항명이자 직권 남용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수연은 그를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원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창고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길을 재촉하는 사신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박 원사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박철민 원사.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 원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이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죽여주십시오. 그가 울부짖었다. 이수연은 그의 애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이태환 소장을 돌아보았다. 장군, 나는 오늘 이 부대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 원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휘 책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태환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휘 책임이라는 단어는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할 겁니다. 이수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내야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 원사에게로 향했다. 헌병대장은 들으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렸다. 헌병들을 지휘하던 한 중령이 앞으로 달려 나와 부동자세로 섰다. 예. 소장님, 지금 즉시 박철민 원사를 직위 해제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상관 모욕,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시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박 원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다. 두 명의 헌병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번쩍이던 원사 계급장이 초라하게 빛을 잃었다. 한때 이 창고의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한낱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철커덕 하고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헌병 중 한 명이 박철민 원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였다. 한때 그의 손목을 감싸던 고급 시계 대신 이제는 국가가 부여한 냉정한 쇠고랑이 그의 신세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채 산산조각 나 있었다. 헌병들에게 끌려 나가던 박 원사는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산맥 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왕국에서 허무하게 퇴장했다. 박원사의 모습이 창고 문 밖으로 사라지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이제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된 이수연과 그녀의 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이태환 소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시작될 진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체포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뒤 천천히 이태환 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장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박 원사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는 일단락된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환 소장은 등줄기에서 또 한 번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수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김민준 소위를 향해 손짓했다. 김소위, 이쪽으로 오게. 김소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부동자세로 섰다. 예, 소장님. 이수연은 김소위의 군인다운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창고의 메인 관리 터미널이 어디에 있지? 보안 등급 알파 접근 권한이 필요할 걸세. 그녀의 질문에 김소희와 주변의 모든 장교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보안 등급 알파는 부대 전체에서도 지휘관인 이태환 소장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이었다. 저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은 김소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이태환 소장이 황급히 나섰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이수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군, 당신은 내 옆에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나 하십시오. 그녀는 김소희에게 턱짓하며 말했다. 안내하게. 김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앞장서서 창고 한쪽에 마련된 작은 관리실로 이수연을 안내했다. 이태환 소장은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표정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관리실은 먼지가 자욱하고 각종 서류와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원사의 방만하고 무질서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이수연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군용 컴퓨터 앞에 섰다. 그녀는 김소희에게 물었다. 이것인가? 예. 맞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조차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삼중 보안으로 잠겨 있어서 김소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타이핑 속도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입력창과 보안 질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해제되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삼중 보안 시스템이 허무하게 뚫리고 메인 관리 화면이 나타났다. 김소희와 이태환 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방부 최고의 해커들조차 뚫기 어렵다는 군용 보안 시스템을 그녀는 마치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듯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젖힌 것이다. 이수연은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데이터들을 무서운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낚아채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등 뒤에 서 있는 이태환 소장에게 물었다. 장군, 프로젝트 RS의 핵심 부품인 AG7 칩은 군수품 관리 규정 7델타 조항에 따라 항온, 항습 기능이 완벽한 특수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의 기록을 보니 지난 3주 동안 해당 구역의 습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군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태환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7델타 조항이니 습도 조절 장치니 하는 말을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황급히 옆에 있던 군수 참모를 돌아보았지만 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수연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여기 이 창고의 재고 목록과 실제 반입된 물품 목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 예를 들어 지난달 입고된 것으로 기록된 K11 복합소총의 개량형 조준경 300개가 전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물리적 재고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300개의 조준경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군, 이번 질문은 단순한 관리 부실의 차원을 넘어 군수품 횡령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태환 소장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었다. 소장님, 그것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여기 있군요. 박철민 원사의 개인 계좌로 지난 6개월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3차례에 걸쳐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입금자와 액수가 조준경 300개의 시가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는 해킹을 통해 군 내부망을 넘어 민간 금융망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태환 소장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였다. 이수연은 마침내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태환 소장과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마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규정이고 군기입니까? 일개 상사 하나의 폭주가 아니라 이 부대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 장군,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화기가 아니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장관에게만 허용된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직통 훼손이었다. 장군, 당신은 당신의 부하가 저지른 죄를 물었지만 나는 당신의 무능과 방임이 낳은 이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이제 이 사건은 일개 부대의 차원을 넘어 국방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이수연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는 작고 검은색이었다. 흔한 스마트폰처럼 보였지만 그 표면에는 어떠한 상표나 로고도 없었다. 오직 상단에 작은 군용 암호화 모듈만이 부착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전화기를 보는 순간 이태환 소장은 숨을 멈췄다. 그는 저 전화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국방 최상위급 지휘관들만이 사용하는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전설의 한 라인이었다. 그녀가 그 전화기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지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태환 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사건은 한 부대의 차원을 떠나 국가 안보의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쳤다. 이수연은 전화기의 측면에 있는 작은 버튼 하나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평범한 연결음 대신 팅 하는 맑고 짧은 전자음이 한 번 울렸다. 통화가 즉시 연결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여기는 이수연. 그녀는 자신의 직책이나 소속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 석자만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다. 현재 위치. 육군 제8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제7 전략물자 보관창고. 그녀는 마치 작전 보고를 하듯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관리실에 먼지 쌓인 공기를 가르며 선명하게 울렸다. 이태환 소장은 자신의 부대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태환 소장의 군 경력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한다. 대상은 제8군수지원사령부 전체. 감사 수준은 최고 등급 레벨 1으로 격상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특별감사. 그것도 사령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 등급의 감사. 그 단어들이 이태환 소장의 귓가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일반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부대 하나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군 조직 내에서는 가장 무서운 절차였다. 최고 등급의 특별감사가 시행된 부대는 지휘관의 경질은 물론 부대 해체까지도 각오해야 했다. 이태환 소장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댔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공적과 명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1차 확인 결과 주요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다. 또한 박철민 원사를 중심으로 한 군수품 횡령 및 외부 유출 정황도 포착되었다. 단순 비위 행위가 아닌
이적 행위에 준하는 사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적 행위. 그 단어가 나오자 이태환 소장은 물론이고 그의 참모들까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일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옷을 벗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끔찍한 사태였다. 감사관실 직속 디지털 포렌식 팀과 군수회계 전문가들을 즉시 투입시키도록 내가 직접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겠다. 승인 코드 알파 01, 알파 01. 그녀가 마지막으로 승인 코드를 말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다. 관리실이 너무나 조용했기에 그 목소리는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팀은 6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소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복종의 언어. 그것은 이수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통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1분은 이 부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이태환 소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배우처럼 그녀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장군, 이 순간부로 이 부대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1급 특별조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 인원들은 현 시간부로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감사관실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리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곳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장비에 손대지 마시오.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한다. 지금부터 모든 것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통제할 것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태환 소장은 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무런 힘도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일개 피의자일 뿐이었다. 이수연은 그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다른 장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김민준 소위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사람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 행위 자체가 이 공간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었다. 소위. 그녀가 말했다. 자네는 저들과 달라.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어. 그녀의 칭찬에 김소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 끔찍했던 하루 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수연의 칭찬은 김민준 소위에게 있어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워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늘 진정한 군인이 무엇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 광경은 이태환 소장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게 만들었다. 그는 저 냉철한 여인에게도 일말의 온정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직한 젊은 장교의 용기를 인정해 주었다면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한 늙은 장군의 마지막 명예 역시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남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수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갈라져 나왔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우리 사령부의 명예만은, 평생을 조국에 바쳐온 우리 부하들의 인생만은 제발. 그는 자신의 군 경력, 부대의 역사, 그리고 부하들의 미래를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까지 그렁거리고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별 2개의 장군은 이제 그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이수연은 그의 구차한 애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는 듯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태환 소장의 말이 모두 끝나자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장군, 당신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다. 자비, 명예, 그런 것들은 당신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때 논할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 했던 당신에게는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당신이 말하는 그 평생을 바친 부하들이 바로 썩어빠진 군수품을 지급받고 당신 같은 지휘관의 방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의 붕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규정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수연의 마지막 말은 이태환 소장에게 내리는 최종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희망, 모든 변명, 모든 논리가 그녀의 냉정한 이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큰 공포감을 주는 잘 조율된 고성능 엔진들의 낮은 울림이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통신 장비가 가득 실린 밴 한 대가 창고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영관급 장교들이 내렸다. 그들은 일반 군인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외과 의사들처럼 오직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전문가 집단이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싼 헌병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을 이끄는 한 중년의 남자가 이수연의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경례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장 이현석 대령입니다. 명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소. 이 대령. 이수연이 짧게 대답했다.
지금부터 이 구역의 모든 통제권을 감사팀에 인계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샅샅이 조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 대령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감사팀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관리실로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들을 봉인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창고의 재고 목록을 들고 실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등장은 이 상황이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음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모든 것이 감사팀에 의해 장악되는 혼란 속에서 이수연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는 듯 김민준 소위를 불렀다. 그녀는 방금 도착한 이현석 대령과 완전히 폐인처럼 변해버린 이태환 소장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석 대령. 예, 소장님. 기록해 두시오. 여기 있는 육군 소위 김민주는 오늘 외부의 압력과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소. 이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매우 훌륭한 자세야. 나는 이 장교에 대한 1계급 특징과 보국 훈장 수여를 국방부 장관께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오.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민준 소위에게로 향했다. 이태환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현석 대령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만한 자의 추락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정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수연은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아수라장이 된 창고를 뒤로 한 채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부패 조직을 해체하는 외과 수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특별감사팀이 제7창고를 완전히 장악하자 아수라장 갔던 현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질서 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요원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모든 동작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움직임이 없었고, 오직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전문가의 냉철함만이 묻어 있었다. 한때 박철민 원사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거대한 외과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모든 것이 해부되고 분석되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그 수술의 집도이처럼 잠시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창고 옆에 급하게 마련된 임시 지휘 텐트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이현석 대령과 공황 상태에 빠진 이태환 소장을 대신해 부대 지휘권을 임시로 위임받은 작전 참모, 그리고 다른 영관급 장교 몇 명을 그곳으로 호출했다. 텐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수연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방금 전 이현석 대령에게서 보고받은 1차 감사 결과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장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참 후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과 마주친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텐트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매우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서두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박철민 원사한 개인의 일탈이나 이태환 소장의 지휘 실패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군 전체가 앓고 있는 질병의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교들의 반응을 살폈다. 여러분은 규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철민 원사에게 규정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약자를 억압하는 몽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규정의 본질이 아닙니다. 규정은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패이자 지도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정한 군인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하는 전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오늘 김민준 소위가 보여준 용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 끔찍한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앞으로 시행될 몇 가지 조치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의 시작이었다. 첫째,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령부의 모든 군수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2중, 3중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 한 명의 부패나 태만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와 야전 군수부대 간의 직접적인 소통 및 협력 프로토콜을 즉시 수립합니다. 오늘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적 문지기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여 연구와 현장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로 전군에 하달될 지시 사항입니다. 셋째, 이 부대의 모든 지휘관 및 참모 직책은 전면적인 재신임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청렴성, 그리고 부하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만이 지휘관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연공 서열이나 인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녀의 개혁안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것은 군 조직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관행과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선언이었다. 장교들은 충격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파괴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으려는 개혁가였다. 이현석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 시각 텐트 밖에서는 이미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서명 하나로 오만하던 원사를 무너뜨리고 전화 한 통으로 장군을 끌어내렸다는 이야기는 온갖 각색이 더해져 신화처럼 번졌다. 그리고 김민준 소위가 특징과 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말단 병사들과 초급 장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현석 대령에게 말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시오. 대령, 나는 이 부대가 전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텐트를 나섰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놓였다. 그녀가 떠나는 길 위로
정화된 하늘에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몇 주 후 제8군수 지원사령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부대를 짓누르던 무겁고 관료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효율적인 활기가 넘쳤다. 부대 곳곳에서 진행된 특별 감사는 수많은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적발해냈고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군복을 벗거나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제7 전략물자 보관창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철민 원사의 독재가 사라진 그곳은 이제 최신 물류 시스템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모범적인 시설로 탈바꿈했다.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 역시 부대 내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새로운 상사로 교체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젊은 연구원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견을 나와 창고를 방문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방문 허가서를 내밀었다. 창고의 새로운 책임자는 그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환한 미소와 함께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원님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청하신 프로젝트 이카루스 관련 부품은 새로운 프로토콜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젊은 연구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야전 부대는 항상 까다롭고 비협조적이라는 선배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가 의아해하자 책임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몇 주 전에 우리 부대에 아주 무서운 분이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진짜 규정이 뭔지, 존중이 뭔지 제대로 배우게 됐죠. 그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한편 부대 연병장에서는 늠름한 모습의 한 장교가 자신의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막 새로 단 듯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바로 김민준 대위였다. 이수연 소장의 파격적인 건의에 따라 1계급 특진한 그는 이제 부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막중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손에 든 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전우와 우리를 믿어주는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말고 명예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의 훈시는 짧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병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우렁차게 복창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의 증인이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한때 부대를 공포로 떨게 했던 두 사람의 소식은 이제 가십거리로만 간간히 들려왔다. 박철민 원사와 이태환 소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했다. 그들의 죄목에는 직권남용과 부하 괴롭힘은 물론 수년에 걸친 군수품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부대 내에서 오만과 부패가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만 남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 소장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은 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지만 그날의 사건을 목격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새겨졌다.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여인의 서명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로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작은 권력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오만한 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힘과 권위는 요란한 고함 소리나 어깨 위의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깊은 내공과 그 누구 앞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는 굳건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박철민 원사가 비싼 대가를 치르며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